안녕하세요. 저는 그 K뷰티 플랫폼 전문 기업 제이프렌즈의 장래은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최근 며칠 전에 어, 좀 됐나요? 벌써 한 두 주 됐나요? 여기 경기 방송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사람들이 중국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늘상 중국 하면서도 정말 막상 들여다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나와서 제가 아는 중국 이야기, 제가 겪었던 중국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중국의 이제 70주년 전승절 기념 행사를 가는데 이 방송이 아마 그 이후에 나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박 대통령 나가기 전에 때마침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중국 사람들이 그 평생을 다 해도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생 배워도 자기 나라의 글을 다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중국에 대한 명소를 다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참 중국이란 나라는 재미있죠. 대단한 나라고. 우리가 늘상 알고 늘상 잘 할 것 같은데도 아직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옛날의 중국,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봤을 때 어글리 코리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생각할 때 더러운 중국 사람, 뭐 게으른 중국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한국에 오시는 그 중국 관광객들 요즘은 사실 한국 경제를 막 먹여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이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분들인데 괜히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눈빛 때문에 그런 눈빛을 보고 다시 오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중국하고 어떤 관계로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할게요.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어떤 그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은 서울예술대학 같은 그런 아마 학교일 거라고 하시면은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 북경에 있는 북경 현대음악대학이라는 학교에서 비즈니스 초청이 들어와서 우연한 계기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한국 그 대학을 한국 학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한국 댄스 학과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이 한국 댄스 학과에 500여 명의 학생들을 뽑았었어요. 근데 1년 학비가 그 당시에 중국 돈으로 약 3만 위엔,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가 1년 학비였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힙합 댄스라든지 아니면 재즈 댄스, 그다음에 이제 방송 댄스 이런 것들을 한국 강사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직접 한국 강사들이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방송국 CF도 만들고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참여를 하고 제가 그 당시에 CCTV에서 한국 중국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댄스 콘서트 1시간 반짜리 댄스 콘서트를 직접 총감독, 총연출 직접 제작해서 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주로 했었던 거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기업으로서 대사관 한국 행사 뭐 한류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의 신제품 발표라든지 로드쇼 이런 홍보 이벤트를 주로 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중국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중국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중국 사업에 대한 또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게 몸으로 겪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 역시 그 당시에 성공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한 이런 아이러니한 한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예전에 보면은 중국 가서 돈 투자해서 제조업을 하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뭐 공장을 놓고 야밤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실패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왜 바보처럼 왜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냐라고 저는 심한 표현까지 했던 적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중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치르면서 많은 돈도 벌었고 회사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을 참 잘 몰라요. 중국의 법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성급해요. 저 역시 이제 중국의 이제 문화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는데 왜 실패했냐? 사업이 잘 되니까 실패했다. 사업이 잘 돼서 처음엔 작은 어떤 행사나 이런 거는 현금으로 받고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업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행사가 커지고 많은 일들이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큰 기업하고 거래를 할수록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중국 회사에서 사업자 계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나와요. 근데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해주면 어떡해요? 행사를 치르는 비용은 나가야 되고 줄 돈들은 많아지는데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법인 설립을 이제 추진했던 거죠. 근데 이 중국이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이따가 다른 이제 중국의 관심 문화 이야기도 좀 나누긴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런 허가 문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아무리 지켜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니, 법을 다 지켰는데 중국 파트너하고 사업을 했다가 중국 사업 파트너가 나 안 할래 하고 가버리면 중국 파트너를 잡아서 어떻게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중국의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물론 중국 쪽 파트너십 할 때는 한국어, 중국어, 반드시 중간 언어인 영어로 공중도 하고 변호사들을 통해서 서명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업은 시작했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결국에 문제가 생긴 거죠. 중국은 허가가 많아요. 뭐 경찰, 그다음에 뭐 소방, 일반 공무원, 이 행정에서 허가에서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허가 부분은 관시가 필요한 거죠. 잘 말씀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이 관시 문화를 잘 악용해서 뇌물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아주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뒷거래가 있어야지 이 허가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저 역시 중국을 잘 모르고 중국어를 모르고 중국말을 모르고 들어갔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 이제 스태프들도 수십 명 같이 데려가서 행사도 치르고 했지만, 결국에 중국에서 이 한국하고의 과교 역할을 하는 거는 통역의 문제, 통역 전달의 문제.
지금 아마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중국 사업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중국 통역하셨던 우리 그 동포들 이런 분들 중간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실패를 겪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허가가 너무 1년여 동안 이 법인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문화기업으로 등록하기가 법인 설립하기 너무 힘들어서 허가 나오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급하니까 중국 사람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중간 관리자였던 굉장히 신뢰할 만했고 괜찮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외국어 대학의 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까지 밟았던 그런 재원이었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국어처럼 자신 있게 그 대화했던 그 정도의 회화 능력을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급하니까 그 친구의 그 중국 동포였는데 그분의 이제 국적은 어쨌든 간에 중국이다 보니까 자국 국적으로 돼 있으니까 사업자 내기가 편하잖아요. 법인 설립하기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그분의 명의로 했다가 그로부터 법인 설립이 나온 일주일 정도 후에 제가 이제 저도 납치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가시면 베이징에 우다커우라는 그 북경대, 청와대 등 이제 한국 유학생 수만 명이 이제 그 유학가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 회사 또 제가 사는 지역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6명의 괴한으로부터 납치를 당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 괴한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의 이런 그 조폭 두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충격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 접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중국인 명의로 일단은 바꿔놓으니까 그 모든 중국 법에 의해서 이 모든 재산권, 법적 권한은 그 대표이사에게 있는 게 돼버렸고요. 저는 고용사장이었기 때문에 고용사장이 해고가 된 거죠. 외국인 고용사장이. 참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충격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회사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우다커우란 지역 그 중국의 대학교가 수십 개 최고의 대학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댄스 스튜디오 600평짜리 굉장히 크죠. 600평이니까 뭐 창고를 다 개조해서 만든 댄스 스튜디오를 제가 그 아카데미를 이제 개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과 중국의 이제 방송 출연하는 그 댄스 하는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을 뺏은 그들이 이제 그것을 나중에 술집으로 바꿔서 운영하다가 다시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답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곳입니다. 저도 그 충격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중국을 바라보지 못했고 중국에 다시 들어간 것이 굉장히 겁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중간에 역할이 생기고 계속해서 중국 사업을 진행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넘도록 중국 사업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중국에 아예 이민 가려고 그러니까 중국에 이민법은 없지만 그냥 중국에 가서 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까지 중국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다 준비했고 중국의 모든 그 저의 재산들 나름대로 있는 물질들을 중국으로 다 이전시켰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한 사업이 이제 중국에 대한 컨설팅 사업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한국 화장품, 한국 성형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규모 있는 그리고 또 앞선 그런 K-뷰티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중국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을 너무 무시해요.
한국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은 중국 혹시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중국을 얼마나 좀 다녀보셨나요? 또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더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은 너무 거대한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그 우주에 내보낼 로켓 하나 좀 발사하려고 몇 번 실패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텔스 폭격기를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이나 현대적인 어떤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죠.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요즘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그 위안화 절하라든지 또 중국의 이제 주식 이게 어떤 그런 여러 폭락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경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은 정신을 못 차리죠. 그거 날마다 뉴스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까? 이제는 중국 경제의 문제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큰 나라예요. 중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중국은 959만 6,900km의 어떤 엄청나게 땅이 넓은 나라예요. 땅 크기로 얘기하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러시아가 제일 크다고 해요. 러시아 이제 연방 쪽으로 이렇게 저쪽 주변으로. 캐나다도 좀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그 남북한 합친 거에 면적의 약 43배.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것만한 나라가 중국에 43개가 있는 거죠.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한국 남쪽 남한만을 이야기한다면은 96배의 크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북한은 제껴 놓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96개가 있는 나라가 중국의 땅덩어리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동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중국 얘기해서 뭐 하냐, 뭐 중국 뭐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내가 알 바입니다. 아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국 인구를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13억 5,7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 한 15억 인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는 중국의 정치인들도 진짜 몇 명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중국의 인구 센서스를 하긴 하는데, 인구 센서스 해도 그거 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왜냐면 1980년대부터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 한 자녀만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민족이 다 틀려요. 그다음에 그 중국은 그 각 지방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좀 있어서, 소수민족, 우리나라 예를 들면 중국의 연변 자치주 같은 경우 소수민족에서는 2명씩을 낳게끔 돼 있는데, 중국의 오리지널 한족들, 중국인들은 한 명뿐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역시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임 제도가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남아 선호 사상까지 있다 보니까 딸 낳으면은 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호적에 올리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3 자녀 이상 드는 경우도 참 많고, 그것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확한 인구 센서스,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의 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한족이라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몽고족, 그다음에 뭐 중국은 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죠. 53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가 있는 조선족이라고 표현하죠. 조선족이 있고 또 하다못해 이슬람 문화 이런 것을 가진 뭐 장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족속들,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문화를 서로 가지고 있고 제가 한 2주 전에는 중국의 이제 만주 쪽을 한번 다녀왔어요. 만주 쪽 다녀오면 만주 쪽에는 그쪽 하얼빈 그쪽으로는 러시아가 예전에 점령했던 지역이라서 러시아의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또 외세했던 여러 가지 전쟁도 많았던 나라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족들이 좀 다양하게 분포돼서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큰 땅덩어리에서 그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중화 사상을 딱 중심으로 계속해서 큰 대륙의 어떤 그런 문화를 지키고 있고 그런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언어가 좀 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친구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7개 중국말을 할 줄 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중국말이면 중국말이지 무슨 7개 중국말인가? 그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보통 지방 사투리 정도 쓰면 경상도 사투리다, 뭐 전라도 사투리다. 물론 제주도의 방언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먹긴 하겠지요. 중국은 거의 제주 방언 정도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완전히 나라 말이 틀립니다. 지방 말 자체가 서로 못 알아먹어요. 세 명이 앉아 있으면은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말하는 거 한 사람이 못 알아먹고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사투리로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이 못 알아먹습니다. 말 자체가 틀려요. 그 정도로 중국은 언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국은 이제 보통 이제 보통어라는 그런 공용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부분 93% 정도가 한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것이 이제 보통어긴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화교들, 우리나라도 제 화교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린다는 것이 이제 화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진출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받았던 이제 홍콩, 그다음에 마카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약 한 70% 정도는 다 화교입니다. 말레이시아 가서도 영어가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어도 하지만 중국어만 가지고 가도 말레이시아 가서 통할 수가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중국 화교가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언어를 서로가 통할 수 있게 통용을 한 것이 보통어라고 합니다. 보통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조선족 동포들께서는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말을 똑같이 2개국어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언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홍콩에 살면 홍콩말,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3개국어가 기본적으로 해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중국의 북방 쪽, 북쪽 지역, 그다음에 남쪽 지역, 남방이라고 그러는데 저쪽 홍콩 쪽으로 더운 나라 상해 이남 쪽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꽝동어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중국의 이제 보통어 통용하는 이제 보통어를 갖다가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언어의 문제가 일단 통일되다 보니까 중국이 더 통치하기도 편하고 서로 간의 교류도 굉장히 편한 나라가 됐지요. 중국의 또한 글이 틀리죠. 한자. 우리는 한문
한문이라고 그러죠. 한문. 그건 중국 사람들 중국어입니다. 중국은 또 글자가 이제 번체와 간자체가 있어서 보통 번체 같은 거는 이제 대만 분들이 쓰는 우리나라 그 한문이라고 말하는 것 좀 비슷한 글자고, 그것을 아주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중국에 이걸 이 획수가 좀 많은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만들고 하는 것을 이제 간자체라고 다시 만들어서 간자체, 중국 대륙에서는 간자체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인데도 왜 틀리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좀 이런 것을 자꾸 생활에 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문화를 좀 발전시켜 가면서 그런 좀 언어의 문화, 그다음에 글씨의 문화를 계속해서 조금 조정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중국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 이 방송 그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아마 나 이번에 뭐 여행 갔는데 중국 음식이 이게 입에 안 맞아서 참 못 먹겠더라,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서 중국 가실 때 보통 이제 고추장 싸가거나 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중국은 음식의 종류를 말을 할 수가 없죠. 같은 음식의 이름이라도 식당마다 음식 조리법이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똑같은 가지 음식 이름을 주문해도 식당마다 조리법이 틀리고 맛이 틀리고 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향을 싫어하죠. 음식에 들어간 향 때문에 못 먹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은 식당에서 향을 빼주는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아니면 걷다가 이야기할 때 그 향이 필요 없다, 향 놓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 한마디만 좀 하시면은 거의 다 빼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국어로 좀 하나 정도 외우셔도 괜찮아요. 푸팡 샹차, 부야오 샹차, 요 정도. 그러니까 나는 향채가 필요 없다, 향 필요 없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만 이제 하면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중국 음식이 사실 맛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그 중국 음식점 가서 요리 시켜 드시잖아요. 요리 하나 시킬 때마다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중국에는 한 몇천 원, 만 원도 안 되게 한 5, 6천 원 정도, 그다음에 뭐 만 원 안 되게 한국 돈으로 얘기한다면 충분하게 맛있는 요리들을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요리들이 바로 즉석에서 다 볶고 지지고 해서 만들어서 나온다는 게 중국 요리의 큰 장점이죠.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르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만 못 먹고, 다리 달린 것 중에서는 책상만 못 먹고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다. 중국 할 때 뭐 가끔 가다가 뭐 중국의 원숭이 골요리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 정도는 많이 없어졌고요. 꽝동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해산물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꽝동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은 이제 각 지역마다 요리 특성이 좀 틀려요. 사천 요리 하면 좀 매운 음식이라든지 뭐 상해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달다든지 음식의 어떤 그게 좀 다 다릅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하다 보니까 또 꽝동 요리 생각하니까 침이 살짝 넘어가는데, 참 해산물이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꽝동 지역에 저쪽 꽝저우 옆에 1시간 거리, 한 40분 거리인가요? 전철 타고도 갑니다. 근데 판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어민신촌이라는 큰 그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가면 꼭 가는 그런 곳인데, 좌석이 한 3,800석 정도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호텔만한, 이제 롯데호텔만한 그런 큰 이제 그 식당이에요. 뭐 인테리어가 뭐 세계적인 명차들이 그냥 그 인테리어 디스플레이로 돼 있는 그 정도 식당이고, 무슨 전체 이렇게 그 식탁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구찌 명품으로,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거 다 구찌 이렇게 명품으로, 정품인지 짝퉁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그 원단으로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워 놓은 그런 식당입니다. 거기에는 한 주방에 이 뭐라 그래, 이거 주방 그 뭐죠, 셰프들 한 5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해산물을 가서 이렇게 일일이 골라 가지고 바로 체크해서 그늘 달아서 딱 체크만 하면 바로 내 자리로 음식이 배달돼서 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가 돼서 거기 이제 악어 고기도 있어. 악어가 살아있는 악어 입 그 주둥이를 묶어놓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악어를 다 절단내서 조금씩 팔기도 하고 물방개 요리도 있습니다. 근데 물방개 요리가 되게 맛있나 봐요. 저는 그건 못 먹어봤는데 굉장히 금방 지나가는 방금 전에 좀 많이 있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갔더니 물방개들이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방개 요리도 있고 저는 이제 자라고기 같은 것도 자주 먹고 예, 가면 이제 그 전갈탕도 있습니다. 거기 뭐 인삼 같은 거에다 있는데 참 맛있어요. 국물이 지금 몸을 보양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가비 요리, 꽝동 요리 같은 것들도 있고 중국은 이제 재료가 워낙에 다양해요. 또 각 지역마다 틀리고 그다음 맛이 풍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다양한 조리법인 만큼 사람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리가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요리하면은 첫째 뭐가 생각이 나세요? 기름기죠. 기름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느끼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조리법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데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 보통 볶아 나온 음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미료와 향신료를 많이 쓰는 그런 조리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요리는 되게 좀 멋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외양이 좀 화려해요. 그리고 중국 요리 같은 거 혹시 중국의 닭 요리 드셔봤나요? 중국에 닭 요리 시키면은 꼭 그 머리까지 다 머리에다가 그 꽃으로 장식해서 머리핀 꽂아서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시겁한다고 하는데 예, 좀 징그럽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때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머리 고기를 되게 중요시 여겨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해 요리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상해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상해 갔을 때 꼭 한번 그 눈을 질끈 감고 그다음에 숨을 안 쉬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두부 요리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일반 한국 사람끼리 말할 때는 썩은 두부 요리.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상해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발효시켜서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귀한 손님 올 때 그래서 그 두부 요리는 되게 비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는 꼭 된장 썩은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좀 먹기 역겨워서 향이. 그래서 저도 이제 고급 음식점 가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접대라면 접대고 이렇게 같이 누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면은 그걸 꼭 저한테 주는데 저도 사실 그건 잘 못 먹습니다. 그러면 숨을 꾹 참고 그다음에 코에 숨을 안 쉬고 싹 입에 집어넣고 두부니까 목으로 쏙 꿀꺽 삼키는 그런 요리가 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중국 요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샤브샤브입니다. 중국식 샤브샤브, 허구어라 그러는데요. 한국에도 이제 뭐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사시는 그런 그 대방동이나 이런 쪽 가면은 허구 전문 요리집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명동에 거기 한 호텔 2층에 중국의 유명한 그 중국식 샤브샤브 체인점이 오픈을 했어요. 큰 규모로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음식을 뭐 그런 데서 먹어볼 게 있으면 한번 가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허구어는 참 맛있습니다. 샤브샤브 이렇게 아주 매운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골 우려낸 것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다시 섞어서 먹는 건데 한번 중국 가시게 되면은 그 중국식 샤브샤브는 꼭 한 번씩 드셔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친구들 혹시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중국 가면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중국은 원탁이죠. 한국은 항상 네모 반듯한
서로 마주보고 뭐 회의하듯이 먹는데, 중국의 음식점 가면 꼭 원탁으로 음식들을 빙 돌려가면서 조금씩 덜어 먹는 것이 그 중국의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식당에서 주문하면은 대개 채소나 이제 보통 육고기, 그다음에 뭐 해산물 요리 같은 것이 같이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냉채나 좀 이런 조금 차가운 요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운 요리를 좀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요리를 먹을 때 보통 중국 사람들은 밥을 잘 안 먹어요. 같이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시켜 먹죠. 한국 사람들은 밥심에 살아야 되니까 밥을 꼭 시켜서 같이 먹어야지 좀 배가 부르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혹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들 혹시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중국은 이제 보통 이 밥그릇을 입에 가까이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퍼 넣듯이 먹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음식 먹을 때 공용 스푼이나 젓가락을 좀 보통 사용하긴 하는데, 자기 접시에다가 조금 덜어서 먹어야 되고요. 어, 중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 중국은 음식이 참 푸짐하게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면 음식을 다 해치우고 다 먹어줘야지 예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중국에는 음식을 좀 다 먹지 말고 조금 남겨두는 게 좀 예의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 전략들을 잘 해서 음식이 남으면 다 이렇게 다시 싸갑니다. 중국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이제 음식을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배불리 먹고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남기는데, 과거로 올라갈수록 음식을 거의 안 먹다시피 절반 정도 넘게 남기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은 벌써 배부르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손님 접대의 어떤 문화다. 그런 거 좀,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찌꺼기 없는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그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이다 보니까, 혹시 중국 가서 양이 좀 모자르시더라도 조금은 남겨두는 그런 예의. 뭐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아주 깨끗이 해치우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중국 친구가 접대하는 경우라면은 약간씩 음식을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중국은 왜 또 원탁에 이렇게 같이 먹냐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단합을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조금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좀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자꾸 개인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도 중국 그 경제인들이 그 지역을 딱 휩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단합을 잘해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잡아먹자가 중국식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원탁 문화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대화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문화를 중국이 좀 갖고 있습니다. 단결을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차를, 음식을 먹고 나면 차를 마시죠.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중국은 차 문화가 참 잘 되어 있지요. 뭐 택시를 타면 택시 아저씨들도 꼭 보온밥통처럼 이제 보온병 같은 그런 물병들에다가 꼭 차를 꽉 채워서 계속해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무 공공장소나 가면은 뜨거운 물을 그냥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런 보온, 뭐라 그래요? 그런 보온, 큰 대형 보온병 통들이 되게 준비된 데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 차 병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보통 중국 사람들은 원래 정통 중국 차는 이렇게 보통 아주 우리 정종잔 같은 작은 잔에다가 보통 따라 마시죠. 그리고 마시고, 아니면 보통 차를 마시더라도 중국 사람은 계속 따르는 게 예의입니다. 뭐 다 마시고 비우고 따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음식을 먹을 때도 보통 거기 종업원들이 와서 물을 계속 따라주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나 필요 없으니까 됐어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설마 다 드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따라주거나, 또 하나는 센스 있게 오히려 내가
상대편 중국 친구에게 잔이 비었을 때, 아니 잔에 조금 남았어도 그걸 계속 따라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면 중국 친구가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먹는 것들, 중국은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런 문화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가정에서 식사하는 습관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가시면은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도 식당은 크든지 작든지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그냥 사 먹습니다. 그냥 직장 출근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사 먹고 식당에서 간단하게 사 먹고, 돈 있는 사람은 큰 식당 가서, 호텔 식당 가서 또 사 먹기도 하고, 이른 아침부터 다 사 먹습니다. 보통 이제 또 하나는 문화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남자들은 배가 많이 나와 있죠. 예, 식사하면서 맥주를 참 잘 마셔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저녁 시간 한 5시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의 물론 이제 부유한 집안은 다 칭모가 있고 그러긴 하지만, 조금 이제 민공이라 그래서 일단 노동자 계급이나 이런 분들 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보통 저녁 식사하는, 특히 중국의 지방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중국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일하는 빈도가 참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을 이야기할 때 꼭 하나 좀 우리가 좀 알면서 잘 모르는 얘기를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예,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숫자에 큰 의미를 안 두는데, 중국은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숫자로 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숫자를 돈을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믿는 좀 그런 경향이 참 많죠.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8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6자를 좋아해요. 8자를 좋아하는 얘기는, 중국은 이제 발음대로, 이제 느낌대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중국 그 8자 발음이 이제 파입니다. 파인데, 파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재물을 얻는다는 중국 그 글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8자 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 행운의 의미로 8자를 참 좋아해서, 중국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행운의 숫자로 7자를 좋아하죠. 근데 7자 3개면 37 해서 행운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8자가 많이 들어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차량의 번호판을 사요. 8자 많이 들어가는 번호판 몇 억씩 줍니다. 그다음에 중국 가시면은 한국은 그런 거 없지만, 중국은 모든 중국의 이제 핸드폰 매장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전부 다 숫자가 적혀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8자가 얼마큼 많으냐, 그리고 이제 6자가 얼마큼 많으냐, 이런 것들, 좋은 번호일수록 아주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은 8자를 참 좋아하지요. 6자는 왜 좋아하냐면, 중국은 이제 순조롭다, 순리대로 풀린다라는 뜻에서 그 발음이 같아서 그래서 6자를 좋아하고요. 뭐 중국은 모든 어떤 거 행사를 정하거나 어떤 거 할 때마다 숫자가 들어가야 될 거는 꼭 8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8월 8일 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좀 많다든지, 이제 방을 배정하거나, 하여튼 8자만 들어가면 참 좋아해요. 혹시나 중국 쪽이 관계된 분들 계시다면은 8자 숫자를 이용한 이름 짓는 것. 중국은 중국인 포털 사이트도 163.com이라든지, 중국은 발음, 이 숫자로 연결된 발음에 관계된 그런 이름들을 기업들도 다 숫자로 정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숫자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 좀 참고하시고,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참 좋아합니다. 온통 빨개요. 그렇다고 빨갱이는 아니죠. 빨갱이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연결된 그런 나라긴 하지만, 중국은 빨개요. 원숭이 뭐가 엉덩이가 빨간 게 아니라 중국은 빨개요. 그래서 중국 돈은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입니다. 새빨간이 않아도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의 국기를 뭐라 그래요? 홍기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중국 국기도 색도 그러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모든 플랜카드가 빨갛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기일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빨간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떤 행사할 때 이제 봉투도 빨간색 봉투에다가 이제 그 축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건강 상태나 이런 거 할 때도 표현할 때도 건강한 걸 이제 좀 홍치라 그래서 그 홍색을 띠거나 중국의 이제 홍성기가 국기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이제 뭐 그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가수들 이런 거 할 때도 앞에 홍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홍인 중국 발음으로 홍론이라 그러는데 홍인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아주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나 가수를 이제 뜻하기도 하고 이제 홍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높은 사람들 뭐 홍인, 홍가수 뭐 하여튼 홍자가 다 들어가면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의 이제 역사를 좀 보면은 그거에서도 좀 이제 이 빨간색이 유래가 좀 되죠. 하도 전쟁도 많이 치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어떤 강렬함 그들의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 색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특히 빨간 내복 같은 것도 좀 입습니다. 중국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빨간색 색 자체로 굉장히 이제 자기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많고 또 하나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은 골드죠. 골드. 금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제 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약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대가 번하고 세월이 바뀌어도 그래도 항상 그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을 참 좋아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이라고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빨간색은 역시 중국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뭐 뭐든지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 정도만 주의하신다면은 그리고 귀한 또 중국 사람들 만나 그럴 때 한 번쯤 빨간 티나 좀 빨간색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활용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국 사람들 특히 한국에 오는 중국 그 관광객들 우리 명동에 가보시면 어때요? 거의 뭐 중국 사람 천지죠. 여기가 뭐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 다들 하시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건 아닐 텐데 중국 사람은요 둘 이상만 모이면 시끄럽지요. 시끄러우니까 더 많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언어 습관이 중국은 이 성조라 그래서 중국의 언어 발음이 네 가지 성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네 가지 성조로 이루어져서 발음이 그냥 굉장히 좀 셉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나라마다 또 억양이 좀 중국의 그 각 지역마다 억양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좀 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성격, 어떤 그 문화 성품도 좀 달라서 중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이 기쁠 때 목소리를 커야 돼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늘상 이렇게 시끄러운 분들이 아니세요. 중국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참 조용해요. 은근히 조용합니다. 별 말도 없고 이렇게 막 떠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역사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좀 권력이 있어 보이고 약간의 허세가 있는 거죠. 좀 허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있는 척 하느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자꾸 습관화되고 있어요. 특히 남들이 들을 때 남들이 있을 때 목소리 좀 키웁니다.
저도 그 초창기 때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문화 체험하느라고 이제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뭐 버스도 타고 일부러 내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하철 탔을 때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뭐 그래서 사방이 싸우는 줄 알고 쳐다보면은 주먹은 오고 가고 있는 건 아닌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목소리는 싸우는 목소리고 예, 뭐 화났나 뭐 쳐다보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시끄러워요. 우리나라처럼 뭐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좀 많이 좀 문화가 좀 성숙되다 보니까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하철 얘기 나왔으니까 뭐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중국은 그래도 대도시에 지하철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이런 데들. 각 지방 도시들도 지하철들이 잘 연결된 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하철 타면 정말 24시간 다 러시아워예요. 참 사람이 참 많은 나라. 지하철 타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뭐 얼마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중국 사람들 보면은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하죠. 누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네가 떼놈이냐?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좀 의심이 많은 민족이다. 남을 잘 믿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요즘도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의 가장 큰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쇼핑몰의 거의 60%가 왜 가짜다. 이렇게 해서 그 알리바바 쪽, 그 타오바오 쪽에 그 요청을 했죠. 이걸 좀 정리해라. 그러길 정도로 중국은 가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도시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도시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모양이라도 쫓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고 또 세계적인 어떤 문화 조류에 이제 같이 받아들이면서 또 세계적인 것들을 자꾸 좀 모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보통 중국이 얼마만큼 이제 그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국에 가면 처음에 참 조금 기분이 나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내면은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딱 이렇게 양손을 잡고 막 흔들어 봐요. 착착착 펴서 보고 막 짝짝짝짝 할 정도로 돈을 만져보고 구겨보고 그럽니다. 이 돈이 위패 가짜 돈이 아닌가. 그리고 한번 만져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전등에 비춰봅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고 나서 돈을 거슬러 주죠. 택시를 타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발전돼서 그 가게집마다 위패 감식기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위패 감식기에 쑥 집어넣어서 오케이 되면 이제 돈을 거슬러 주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중국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베이징이나 아니 상하이든 뭐 광저우나 아니면 어느 지역 가도 보통 아파트에 보통 문들이 2개씩 달려 있어요. 하나 갖고는 그 도둑이 들어올까봐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또 철문이 2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 한 짝에 자물통이 2개씩 돼 있어요. 그것도 일자 자물쇠가 아니라 이 십자 자물쇠인데 이 자물통이 2개인데 하나씩을 전 이거 잘 못 열어서 집을 못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직원 오라서 열어달라 그럴 때도 있는데 이 십자 도라이버 동그란 이 그 십자 도라이버 같은 이 열쇠로 이걸 오른쪽으로 몇 번 툭 돌려서 찰칵 소리가 나야 되고 똑같이 생긴 다른 열쇠 하나로 또 왼쪽에 있는 거를 또 반대 방향으로 쫙 돌려서 탁 소리가 나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열어갖고 한 30분씩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직원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라, 문 좀 열어달라, 내 집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시절을 겪어본 적도 있습니다. 중국을 제가 예전에 한번 밤차 타고 저기 베이징에서 그
창춘이라고 그래 중국 발음으로 가는 그런 한번 계기가 있었는데요. 참 중국은 땅이 넓죠. 기차를 타고 가면 끝도 가도 뭐 7시간 8시간을 가도 옥수수 밭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기차가 그 몇 시간을 가도 나오는 그 옥수수 그 큰 땅덩어리를 누가 관리하는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옥수수밭만 보이는데 그 정도로 그 중국은 참 재밌는 나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봤던 게 뭐냐? 정말 몇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이 한 3m 정도 높이 좀 높은 집들인데 창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부 침입 때문에 겁이 나서 아마 그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의심 많은 중국 사람들 하지만 그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조금의 의심이 좀 많아야 돼요. 사업적으로 그 우리가 말하는 왕서방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나와 당신 사이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대리자들을 항상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될 때까지 그리고 완벽히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의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의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남의 어떤 문제에 간섭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단은 무조건 믿다 보면은 그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국 그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당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또 경제적인 이속이 굉장히 잘 챙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하면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표현 들으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편도 의심할 것이다. 기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누구가 지나다가 만약에 뭐 강도를 당했거나 도둑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을 막 먼저 욕을 하겠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당하지도 말고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당한 사람이 바보다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시면은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또 모방이 많은 나라, 또 모방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나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시라는 게 생깁니다. 관시.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관시 문화가 돼버린 거죠. 가끔가다 한국 그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에 내 아는 사람이 관시가 좋대. 뭐 중국의 뭐 공산당 간부를 알고 누구를 알고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시는 필요합니다. 근데 관시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관시조차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관시가 있지. 내가 힘이 떨어지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상대편이 나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관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관시에 대한 걸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안 하고 시작한 것 같네요. 저는 뭐 관시 저는 익숙하니까 그런데 혹시 관시 하는데 관시가 뭔지 모르는 이게 무슨 뜻이야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관괴란 뜻입니다. 관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관계란 뜻인데 이걸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이제 그걸 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은 이 관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좀 해결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부분 이런 어떤 무슨 허가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뭐든지 걸려요. 무슨 일 하나 하려면은 하다못해 식당을 하든 아니면 중국에 사업을 하든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행정부처 중국의 공공 부문의 그 공공기관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내주고 말고는 그 담당자 맘이거든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의심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 통해서 뇌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는 사람 통해서 뇌물을 받아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시가 필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돈 주면은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관시, 중간에 매개체를 둬서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된 거죠. 중국은 또 하나의 문화는 펑녀,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붕우죠. 예, 그거를 중국 발음으로 펑녀 이렇게 발음합니다. 펑녀 문화인데 친구의 문화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친구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은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라디오 보통 이제 강의나 보통 라디오 이제 어떤 거 듣다 보면 보통 추첨해서 선물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방송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수원 영통에 사시는 누구누구님 뭐 축하합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우리가 보통 길거리 지나갈 때 모르는 분을 부를 때 저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면은 저기 아저씨 아니면 아가씨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보고 그냥 친구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을 방송국에 누구누구님이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 펑여우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표현. 지나다가 이제 쇼핑몰, 중국에서 쇼핑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그 가게집 점원이 그러죠. 친구 와서 구경하세요.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펑요.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펑요로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 정도로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심이 많아요. 친구가 없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중국 속담에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때의 그 친구의 의미가 친구가 어려울 때 처갓집을 팔아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친한 친구들 많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혹시 어렵다고 처갓집을 팔아서 도와줄 정도로 그 정도의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중국의 친구입니다. 그만큼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진정 마음을 나누고 진정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어렵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친구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또 하나는 무수히 많은 전쟁 일의 약탈도 있고 항상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또 어쨌든 간에 그 공산주의 사회고 항상 감시하고 그런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꾹 지켜오다 보니까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뜻에서도 그냥 우리가 보통 친구란 단어를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그 중국 사업을 하거나 중국의 어떤 일을 하실 때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면 참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 참 좋지요. 그래서 그런 일반 친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놓는 것이 약간 그 관시가 되고, 또 중국 사람은 알아들면 알아들수록 이익이세요.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한테 혹이나 서로 이제 악감정 생기지 않도록, 특히 그 대륙의 자존심이 참 셉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본 같은 경우 무슨 뭐 문제가 있어도 저기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데모하는 정도, 이 정도인데, 중국은 일본 무슨 감정이 생겼다 하면 각 도시에서 몇몇 명씩 나와서 일장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시 일본 뭐 문제 생겼다고 뭐 데모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못하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 대륙의 자존심이 있어서요. 아까 허풍이 있다는 것처럼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건드리지 않게끔 좀 주의할 필요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장시간 동안 중국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저도 궁금한 게 한 것이 참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구경하고 싶고 가볼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재미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참 중국을 재밌어요. 중국 음식이 좋고 중국이란 나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국이라는 나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절대 피할 수 없는 나라다.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다. 적으로 만들 것이냐 친구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냐, 아직까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우리 모습만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중국을 좋은 친구로, 좋은 관시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가다 주고 서로가 유익을 나누는 그런 좋은 소통의 그런 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중국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